회사에 반드시 근무하겠다. 3년 동안은 내가 이 회사에 반드시 근무하겠다. 그것은 유효가 되는 것이요. 그건 103조에 위반되지 않아요. 그런데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 평생 동안 나는 개업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103조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강박이죠. 원래 이러면 강박이라는 것은 취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박이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103조. 그래서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시키거나 극심한 경우, 여기서 박탈 또는요 여기 극심, 반드시요 박탈 또는 극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만 무효가 되는 것이고 제한되는 정도에 되면 그것은 취소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박이 무효가 된다.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요 어느 계약서에요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인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조폭들이요 나를 내 손을 꽉 잡아가지고 인장을요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지장을요. 그래서 손을 그냥 끌어다가 몇 명이서 나를 잡아가지고 지장을 찍어 계약서에다가. 이런 경우는 내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거잖아요. 이런 것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강박행위가 극심한 경우, 그런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 즉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느끼는 정도, 공포심, 그것은 뭐가 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수사기관에서 이건 얘기했죠. 지금부터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다 돈하고 하게 돈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뭐를 얘기했냐면 예를 들어서 대가성하고 관계가 되는 것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허위 진술, 거짓말로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죠. 그런 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 위한 것, 그 돈 주는 것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고요. 보험금을 부정취득, 이런 거 보험 사기라고 하죠.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변호사들은 성공보수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형사사건일 때는 103조 위반이고요. 민사사건일 때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지만 민사사건일지라도 그것이 현저히 과다하면은 그 과다한 부분은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민사사건은 무효가 아니다가 아니고 현저하게 과다할 경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죠. 공무원 직무유기 청탁을 하고 돈 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네 문제라고 하죠? 103조 위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진정서를, 이게 참 우리 많죠. 주변에서요. 그래서 주변에서 건물을 짓거나 그런다면 먼지 날린다고 하면서 계속 와서 딴지 걸면서 알겠죠? 그래서 진정서 계속 제출해서 건물 건축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좀 봐달라고 이렇게 가서 좀 이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뭘 한다? 돈 달라고 하죠. 이게 바로 뭐냐? 진정서를 제출해가지고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치하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찰의 졸배 필수 불가결한 재산이죠. 원불교인데요. 그래서 원불교가 고등학교 종교재단 있죠. 종교재단인 고등학교에다가 모든 재산을 기부했거든요. 그런데 그 절까지도요. 절은 그래도 존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웅전 절 하나만 빼고 나머지 모든 재산을 다 증여를 했는데 사찰의 졸배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인 재산을 남겨놓고 증여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마저도 남기지 않고 증여하는 것,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9번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증언해주는 조건, 우리 증언하러 가면 돈 받아야 되죠. 왜요? 내가 지금 강의를 못하게 되면 강사를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또 강의를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다 해서 내가 또 여기서 강의를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내가 채워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강의 못하는 거 돈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통비라든가 그 다음에 식비라든가, 만약에 1박 2일이다 그러면 잠도 자야 되고, 만약에 제주도다 그러면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것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통상적으로 용인된다 이렇게 얘기해. 이 정도는 103조 위반이 아닌데요. 그러한 정도를 뭐 하는 것? 넘어선다 말은 초과한다 이 말이에요. 초과하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요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면서 뭘 받는다?
그럼 거기에 기부금을 받기로 한 거. 돈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요.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과도하게 중한. 원래 이러면요. 위약벌 약정은 원래는 유효이죠. 그런데 그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게 중하다 이런 말이에요. 과도하게 중하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무겁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딱 보면 다 전부 다 뭘 지금 얘기하고 있다?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고 다른 것들은 관계가 없는데 이러면 특히 9번의 경우는 무조건 증거의 대가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는 유효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초과하는 것만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위약벌 약정 자체는 유효인데 그 위약벌 약정이 너무나 과도하게 중하다 이 말이죠.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03조 위반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노트 비자금 여기 봐봐.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비자금. 그러니까 비자금 자체는 노트 비자금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것을요 은닉 숨기기 위해서 뭐한다? 임치 누구한테 맡겨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맡기는 것 그것은 뭐가 된다? 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즉 비자금은 103조 위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 맡기는 것 비자금을 200억 원이었거든요. 그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있죠. 우리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뭐가 될 수 있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행위 그것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 전통사찰의 주지직을요 3억 주고 주지직을 샀죠. 그럼 돈이죠. 돈이 들어가면 이것은 뭐죠?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돼요. 이것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그런데 그 주지직을 3억 주고 산 사람을 그 절의 주지로 종교법인이 그 절에 그 사람을 주지로 임명했어. 임명행위 그 자체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요? 그 절에 주지로 임명을 할 때 돈을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일정 기간이라고 했죠? 일정 기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보면 해외에다가 근로자를 파견을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근로자를 해외까지 비행기값, 숙박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치러서 파견을 했는데 자기 일하기 싫다고 중도 귀국을 해버리면 회사는 큰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 너가 중도 귀국할 때 하더라도 3년간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고 귀국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경비를 너가 다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죠. 평생 동안이 아니잖아요. 3년 동안, 2년 동안 이것을 일정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뭐다?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요 경비를 배상해야 된다는 약정. 이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경우는요. 이것과 비교되는 게 뭐가 있다?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알죠? 근무를 해야 된다. 또는 일생 동안 근무를 해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지금부터 이제 4번부터 여기는 4번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는 것은 공공의 이익, 공익이냐 사익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네요. 양도소득세? 그러면 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이것은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양도세는 2년 이상을 보유하지 않고 처분했을 때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2년 이상을 보유한 후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지금 1년 6개월 만에 이건 처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한테 처분하면서 등기를 6개월 뒤에 등기를 받아가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1년 6개월 됐고 6개월 후에 등기를 가져가면은 2년이 되니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그때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낮은 금액으로 매매대금 다운계약서고 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하는 것 그것은 다 양도소득세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의 이익이다 이렇게. 여기는 돈을 들였으면 자기 친구한테 등기를 이전시켰다 이 말이죠. 즉 재산을 빼돌렸다 이 말이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투기의 목적이죠. 투기. 그럼 투기가 뭐예요? 우리가 부동산 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이익이 아니고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이죠. 사익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투기의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을 15매나 구입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3조와 관련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올해 이제 다른 국가고시하고 자격시험에는 다 거의 대부분 다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이것이 한 4군데서 시험이 나왔고요. 우리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이에요.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이것이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103조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반되지 않는 것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이중 매매를 한번 봐보죠. 원래는 뭐라냐? 이중 매매 가지고 이중 양도라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중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가장 좋으니까요. 자, 그럼 먼저 이중 매매가 유효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먼저 알기 전에요. 우리가 잠깐 얘기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뭐를 잠깐 배워야 되냐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알아야 돼요. 그럼 채권은 뭐냐면 특정인이요.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 이 특정한 행위를 뭐라 한다? 급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여기서 갑이 누구한테요? 을에게요. 지금 볼까요? 이거 봐요. 갑이요. 을한테요. 돈 1억을 빌려줬어. 그럼 이제 돈 갚을 날짜가 됐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요. 특정 행위 급부가 1억이거든요. 1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보니까요. 을이 파산 선고가 돼서 한 푼도 없고요. 을의 아들내미 A가 100억의 자산가예요. 아버지는 아무 돈이 없는데요. 파산 선고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이요. 아버지가 빌린 돈 아들 너가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 즉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줬지 을의 아들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채무를요 아들이 갚아야 될 의무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을의 아들 A에게는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청구한다. 이것을 상대적이다, 상대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가지 보면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갑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A한테 2월 1일 날 1억을 빌리고요. 친구 B한테요. 3월 1일 날 1억을 또 빌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요. A하고 B 중에서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한가? 무슨 말이냐? 갑이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1억에 이제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갑한테 갑의 재산에서 1억을 받아갈 사람, 그것은 A인가 B인가 이 말이죠. 이게 또 중요하죠. 누가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요. 여기 봤을 때는 A는 2월 1일날 빌려줬고 B는 3월 1일날 빌려줬으니까 A가 먼저 돈을 받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채권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채권은 몇 사람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간의 관계예요.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즉 갑하고 A하고 갑하고 B하고 관계지 갑 A, B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특정인과 특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1억에 대해서는 2월 1일 1억은 갑하고 A하고 관계이고요. 3월 1일 1억은 갑하고 B하고 관계지 갑 A, B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채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채권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이다? 채권은 누가 먼저 돈을 빌려줬다 해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왜요? 모든 것은 순서는 모두가 다 평등해.
다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선행의 원칙이라고 해. 선행의 원칙이라는 것은 먼저 선자,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B가요, 먼저 가서 갑한테 돈 1억을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갑이라는 사람한테 여러 사람이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먼저 빌려줬다 해서 먼저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채권자는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순서를 정할 수가 없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모든 채권자 상호간에는 순위가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먼저 가서 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조폭들을 끼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왜요? 그 사람들 가서 문신하고 뭐 무서운 몸을 보여주고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이렇게 하면 무서우니까 그 사람한테 먼저 또 돈을 갚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채권 추심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먼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채권이라는 것을. 그래야지 우리가요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자 볼까요? 여기요 이중매매. 먼저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 을하고요. 2월 1일 날 계약을 했어. 우리는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이중매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왜 그러느냐?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2배로 주고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이중매매라고 하는 말은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중도금 이상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2월 1일 날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이 을을 뭐란다? 제1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갑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병하고요. 다시 또 3월 1일 날 또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딱 봤을 때는 이 사람을 제2 매수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는 이 사람은 2월 1일 날 계약했고 여기는 3월 1일 날 계약했으니까 갑은 을한테 먼저 등기를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을은 갑하고 계약했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병도 갑하고 계약했죠. 병도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뭘 가지고 있다? 둘 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했죠. 모든 채권자는 다 평등하단 말이에요. 왜요? 채권은 갑하고 을하고 특정인과 특정인, 갑하고 병하고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문제지 갑, 을, 병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모두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먼저 계약했다고 해서 먼저 등기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주의는 뭐냐? 계약을 100번 체결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어떤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을하고 병 중에서는 먼저 등기를 가져온 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을이 먼저 등기하면 을이 소유자가 되고요. 병이 먼저 등기하면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병이 등기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우리는 이중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그럼 어떻게 을은 등기를 못 가져오네.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뭐를 못 해준다? 등기를 못 해주네. 등기를 못 해주니까 뭐라고 한다? 의무가 없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되죠. 의무를 이행을 못하니까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되니까 을은 갑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 그러면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을은 갑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소매상. 이때 소매상은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행 불능이라는 거죠. 갑이 을에게 언제 등기를 못 해주냐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줄 수 없는 것은 갑이 병에게 등기를 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언제다? 3월 1일이죠. 그래서 3월 1일 날 갑이 병에게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더 이상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없죠.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 갑은 을에게 그때 이행불능 당시 즉 3월 1일 당시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먼저 등기를 받은 자가 우선한다.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요.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날 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 알고도 갑하고 계약해서 등기를 가져왔다 이면서 알면서도 이런 경우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요.